한다고 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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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전주대학교의 게임 콘텐츠학과 윤형섭이고요. 현재 대학원에서는 이제 문화기술학과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배남주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강의를 했었는데 한번 또 새로운 분도 또 등장하시고 또 이제 AI를 이용해서 진짜 논문 써봐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시작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우선 자료를 좀 공유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잘 보이실까요? 네. 네, 오늘의 주제는 여기 보신 대로 이제 AI를 활용해서, 정확하게는 뭐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논문을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은가 이런 건데요. 그, 오늘이 이제 보니까 날짜가 3월의 마지막 주, 진짜로 불금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향양열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강연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죄송합니다. 이게 네. 좀 늦네요. 하시다가 중간중간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은 좀 메모를 했다가 채팅창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마지막에 질문 받는 시간에 그 우선순위대로 먼저 하신 분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 논문을 작성할 때 여러 가지 AI를 활용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챗GPT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로드, 그다음에 퍼플렉스티, 그다음에 엘리시트, 그다음에 컨센서스, S사이트 AI 등 이 중에서 이제 몇 개나마 다 아실 거예요. 물론 이제 재미도 잘 되는데요.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쓰기 좀 용이하고 또 좀 효과적인 거를 좀 했고요. 물론 일반 검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제미나이도 물론 잘 되고요. 그리고 구글 스칼라도 여전히 좋은 결과를 내지만 이제 AI를 이용한다고 할 때 이런 툴들을 어떻게 쓰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다 좋은데 최근 정보를 접근하고 싶다. 최근 정보. 그러니까 사실은 논문이라고 하는 건 최근 정보를 잘 이용하지 않죠. 뭐 신문 정보라든가 뭐 TV에서 나오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일단 우리가 아이디어를 시작할 수는 있죠. 그랬을 때는 이제 퍼플렉스트를 써가지고 과거 정보부터 현재 정보까지 인용된 것을 알아볼 때는 이제 이쪽 좌측 위에 보면은 최근 정보 접근에서 가장 높은 결과물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퍼플렉스티로 이제 처음에 자기 아이디어라든가 기사화가 얼마나 됐는가라든가 학술지에 얼마나 많이 인용이 됐는가를 볼 때는 퍼플렉스티 AI로 처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논문을 갖다 검색해 볼 때는 논문 검색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때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그 학술정보진흥원에서는 RISS로 먼저 해보시고 또 구글 스칼라로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AI를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다 걸르지 못하기 때문에 AI가 물론 다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쪽에서 체계적인 정보를 구축해 놓은 데이터베이스는 똑같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RISS나 구글 스칼라를 논문을 검색하는데 활용하시는 게 좀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언제 쓰는 겁니까? 이렇게 할 때 조금씩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이렇게 도구 역량 분석을 보면은 논문 작성용만으로입니다. 뭐 다른 정보라든가 이런 건 빼고요. 챗GPT가 전반적으로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어서 챗GPT 하나만 쓸 거야. 그러면 챗GPT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를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글쓰기 정리 또는 글쓰기를 좀 더 학술적이고 정돈된 문장으로 할 때는 클로드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안은 뭐 챗GPT로 잡고 마지막에 수정은 어, 클로드로 하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클로드 퍼플렉시티도 좋지만 퍼플렉시티는 이제 자료를 검색한다든가 인용된 자료 이럴 때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동향이 있는가 이럴 때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엘리시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인용 뭐 이렇게 할 때 문헌 분석할 때 쓰고요. 컨센서스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컨센서스는 내가 하는 주장이 다른 학자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센서스인데 그렇다면 내가 하는 주장이 만약에 양반된 학계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예를 들면 뭐 프로이드라 융과 어떤 것이 맞습니까? 할 때 둘 다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내가 쓰는 분야의 연구들이 다른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논문을 보고 있다라든가 부정적인 논문을 더 연구하고 있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때 컨센서스가 매우 좋으니까 컨센서스에 가서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의 연구 동향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실 때 이때는 뭐 컨센서스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S사이트는 인용할 때 매우 좋으니까 인용을 정리하거나 또 이것이 어디서 나온 인용이지? 자기가 쓰긴 써놨는데 잘 찾지 못하겠던가 이럴 때도 매우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챗GPT는 아이디어 발상의 최강이에요, 아이디어. 그러니까 제가 논문에 대해서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내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줘. 논문을 쓸 수 있는 논문 주제를 알려줘라고 할 때 굉장히 좋고요. 당연히 이제 요약,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논중이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쓴 논문을 저는 맨 마지막에 제출하기 전에 챗GPT한테 넣고 이 학회의 학술지에 논문 기준이 있습니다. 뭐 제목이 적절한가, 논리적인가, 뭐 데이터는 충분한가 이런 기준을 10가지가 있다면 10가지를 그대로 주고 당신이 이 논문을 비판적으로 좀 평가를 해줘라라고 할 때 제 논문의 오류라든가 약간 약점들 같은 것을 매우 잘 알려주기 때문에 그럴 때 쓰고 있습니다. 클로드는 말씀드린 대로 긴 문서를 쓸 때 그러니까 책 한 권 분량 이상을 써도 잘 되고 있습니다. 챗GPT는 이제 용량이 큰 장편 논문이라도 이럴 때는 박사 논문도 이럴 때는 조금 오류가 좀 있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정리를 못할 때가 있는데 클로드는 이제 긴 문서 쓰기에 좋고 한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인의 말투가 비슷한 그런 말투 어, 문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글쓰기 부분에서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논문 검색, 그다음에 최신 정보, 그다음에 연구 합의도, 그다음에 SCIT는 이제 논문 인용에 대해서 알아볼 때 가장 좋으니까 그때그때 다른 거를 쓰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데 만약에 저는 예산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챗GPT와 클로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쓰실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검색할 때는 뭐가 좋고 리뷰할 때는 뭐가 좋고 이렇게 되는데요. 대부분 다 괜찮은 점수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10점, 9점 정도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논문 검색에는 여기서 perplexity, elicit, consensus가 좋구나. 이런 걸 쓰시면 좋고요. 그래서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논문 리뷰를 하고 싶어라고 할 때는 클로드 엘리시트. 그다음에 글쓰기 초안은 챗GPT 클로드. 그래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위주로 그 단계별로 데이터 분석에서는 뭐 어떤 게 좋다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챗GPT도 새로운 버전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클로드에서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고 나서는 사실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여기에 이제 뭐 8.8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클로드가 훨씬 더 잘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논문을 쓸 때는 3단계죠. 크게 보면은 1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체화해서 이제 핵심 문제를 도출해내는 연구 문제를 도출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헌 검색을 하고 자료를 수집을 하겠죠. 그래서 논문도 찾고 보고서도 찾고 뭐 굉장히 많은 데이터까지 해서 많은 자료를 찾는 것 이런 걸 1단계로 본다면 두 번째는 이제 논문을 쓰기 시작해야 되겠죠. 초안을 쓰고 뭐 드래프트를 쓰고 구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일장의 서론 그다음에 2장 연구 방법론, 뭐 그다음에 연구 결과 분석, 그다음에 결론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데 대부분 이제 박사 논문 처음 쓰시는 분들이 이런 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몇 장으로 써야 됩니까? 뭐
7장 해도 괜찮나요? 뭐 8장 해도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건 이제 세계적으로 거의 다 통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장 정도로 대부분 마치니까 아무리 길더라도 뭐 5장 안에서 잘 써보려고 노력을 해본다면 큰 문제 없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다 쓰고 나서 교정을 하는 거죠. 교정. 영문 교정도 해야 되고요. 국문 교정도 해야 되고, 마지막 편집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무리해서 제출하고, 제출하기 전에 이제 뭐 인용을 검토한다든가, 또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허점이 있는지 없는지, 뭐 데이터에 분석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출하고 나서 예상되는 질문. 예를 들면 학술대에 발표를 할 때만 교수님들이나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올 텐데 그때 치명적으로 내게 할 수 있는 질문들까지도 AI가 제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이제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예상되는 질문을 했을 경우에 그 안에서 대부분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때 약간 울렁증이 있다든가 좀 자신이 없다라는 분들은 이 AI를 이용하면 좀 더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AI는 이제 듀얼 브레이라는 책이 이제 AI에 관련된 책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작년에 보면서 많은 영감을 얻었는데요. 이때 네 가지 이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일을 할 때 얘를 초대해라. 논문이 아니라 당신이 뭐 행정일을 하던 문서 작업을 하던 어떤 일을 할 때도 AI를 이용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AI가 제시한 답안, 제시한 답변이죠. 답변을 그대로 의존해서는 안 되고 인간이 계속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그것에 답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관점을 발전시킬 것.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라고 하면 다시 물어보고 질문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한번 거꾸로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우리 학생들 문제인데 챗GPT한테 넣은 다음에 답변을 내가지고 그 답변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레포트 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뭐 굉장히 많이 저는 발견을 하는데 그 문체라든가 특징 때문에 이때 논문 쓰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서 우리는 과연 윤리적인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AI를 결국 사람처럼 대해줘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당신은 어떤 사람, 어떤 전문가로 정해놓을 때 더 좋은 답변을 준다. 예를 들면 제가 논문을 쓴다면 만약에 문화 콘텐츠학 논문이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은 문화 콘텐츠학의 전문가로서 답변해달라. 또는 문화 콘텐츠 학문의 교수로서 답변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이분은 어떤 답변을 원하는구나라고 해서 더 좋은 답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고 싶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내일 달라질 수 있다. 계속 발전한다. 그리고 발전의 속도는 음, 점점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는 힘들더라도 그래도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최상이다라고 보지 마시고 최악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문을 쓰기 전에 아주 기본적인 프롬프팅 한계가 알아야겠는데요. 어, 제일 중요한 건 맥락입니다, 맥락.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AI를 쓰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현재 누구로서 어떤 상황에 처했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논문을 쓰기 위해서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아니면 어떤 걸 연구했는데 내 전공은 뭐고 이러한 맥락을 잘 알려줄 때 AI가 더 깊은 이해를 해서 좋은 답을 낸다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역할을 정해놓는 게 좋다. 당신과 나예요. 나는 누구누구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그 챗GPT는 클로드는 설정에서 나는 누구다라는 걸 이미 다 메모를 했고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해달라 또는 이런 건 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설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나는 누구누구다. 무슨 학과 박사과정에 있고 지금 뭐 학술지 논문을 쓰고 있어. 그때 학술지 논문이라고 그냥 하지 말고 아주 정확하게 쓰죠. 뭐 Journal of Computer Science 이렇게 하면은
그 논문을 고려해서 그 논문에서 인용되고 있는 것들을 고려해서 트렌드 같은 거라든가 인용해서 더 좋은 답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학술지 뭐뭐뭐뭐에 제출하려고 해. 이런 게 다 맥락이죠. 이런 것을 쓰고 그다음에 당신은 이 분야의 전문가,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얘기를 해달라라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태스크인데요. 첫 번째는 참 C는 컨텍스트입니다. 두 번째는 롤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태스크인데 우리가 구체적인 좀 목표, 네가 알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좀 써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뭐 자세하게 이렇게 길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길게 쓸 경우에 약간 더 혼란스럽거나 좀 장황스러운, 이게 길게 썼기 때문에 똑같이 장황스럽게 답변을 줍니다. 그럴 경우에 1. 나는 뭐뭐 하고 싶어. 2. 뭐뭐 하고 싶어. 3. 뭐뭐 하고 싶어. 4. 뭐뭐 하고 싶어.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쓸 경우에 훨씬 더 좋은 답변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저한테 질문 들어온 게 있었는데, 음, 어,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1, 2, 3, 4를 쳤을 때 엔터를 하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냥 바로 질문이 되니까 1하고 Shift 엔터, Shift하고 엔터를 치면은 내가 1, 2, 3, 4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뭐 5, 6, 7, 8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뭐 자세하게 쓸 필요는 없고요. 한 1, 2, 3, 4 정도로 세부적인 설명을 해줄 경우에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 출력 포맷을 정하는 건데 뭐 A4로 해줘. 그다음에 몇 자 정도로 해줘. 문장 형식은 어떻게 해줘? 문체는 어떻게? 그러니까 문체 문장 형식은 우리는 뻔하죠. 학술 논문 형식으로 해줘. 학술적 용어를 이용한 논리적인 용어로 해줘. 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체를 할 때 나는 학술제 낼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자동적으로 하겠지만 학술적 글쓰기에 에, 적합한 용어, 적합한 문장으로 해달라고 할 때 학술적 용어를 이용해서 해준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과물의 목차, 이는 뭐 이렇게 할 때 더 좋은 걸 가져올 수 있고요. 분량을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5페이지 이내라든가 뭐 3페이지, 2페이지. 뭐 요약은 뭐 500자 이상으로, 200자 이내로 뭐 이런 거 할 때를 출력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매우 중요한데 보통은 이제 챗GPT는 안 좋아요. 뭐 AI는 아직 불완전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최신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박사급 지식인들이 한 100만 명 정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가 주체적으로 비판적 의식을 갖고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근데 보통 한 번 물어본 다음에 답이 좀 이상하게 나오면 아예 후졌어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거는 답변이 후진 게 아니라 질문이 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 후졌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좀 정교해야지. 그 질문을 더 구체화해야지. 질문을 더 자세하게 해야지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좋은 답을 못 얻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사들을 차례차례 한다든가 순차적으로 한다든가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이런 부사들을 쓰면 근데 내가 당신한테 물어볼 것인데 단계적으로 물어볼 거야라고 하면 전체적인 답변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럼 1단계 답을 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논문에서 1장 정도의 답을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논문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요 그러면 이게 쫙 주면은 너무 많이 주는데 여기서 나에게 필요 없는 정보도 많아 이렇게 자꾸 하고 포기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큰 틀, 구조를 물어본 다음에 이제부터는 1장만 할 겁니다. 1장에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만 할 겁니다. 뭐 1장에서 1장도 구조가 여러 가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내가 논문을 쓰게 된 배경, 그다음에 논문을 쓴 이유, 왜 내가 이걸 써야 되는지, 중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한 문단씩 할 때 훨씬 더 구체적이고 아주 정교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좋을 정도로 답변이 나옵니다. 그것은 내가 질문을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잘 했기 때문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방식을 쓰면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세 단계였지 않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한 단계씩 가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첫 번째 아이디어 구체화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있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막 그 챗GPT 대고 막 아이디어를 줘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안 나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질문이 명확해야 뭐가 걔가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알려줄 텐데. 근데 이럴 경우에 챗GPT 그냥 기능을 쓰지 마시고 챗GPT든 클로드든 딥 리서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딥 리서치. 반드시 딥 리서치 기능을 써야 연구 정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실 때는 반드시 하단이나 그 메뉴 왼쪽에 옵션에 있는 연구 리서치를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추론 엔진이 있을 경우 챗GPT처럼 답변을 그냥 주는 게 추론을 하는 O 시리즈, 뭐 GPT 4.05라는 추론을 잘하는 것을 쓰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주제가 뭐가 있습니다. 있을 경우에 그 주제를 이제 주제 키워드를 뭐 네다섯 개 정도 정한 다음에 이러한 키워드로 연구 주제를 선정한다면 또는 연구 문제를 만든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동안 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그런 글, 뭐 책, 논문을 읽은 다음일 테니까 과거에 내가 본 지식으로는 뭐 요런 논문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랬을 때 좀 신선하고 독창적인 연구 질문을 좀 제시해달라. 이렇게 해서 5개 정도 제시해달라 그러면 해주는데 그럴 때에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가장 최신 5년 동안 나온 연구들이 하지 못한 그런 아이디어를 달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제약을 걸면 훨씬 더 좋은 답변이 나오거든요. 뒤에 다시 나오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석사 논문이든 박사 논문이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독창적인 주제일 것이겠죠. 독창적인. 두 번째는 유용성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 논문은 누구누구에게 어떤 대상들한테 아주 요긴해, 필요해. 그 사람들은 내 논문을 정말 열심히 읽을 거야.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가장 나쁜 논문은 그런 것 같아요. 독창적이지도 않고 유용하지도 않은. 네, 유용하지 않더라도 아니, 독창적이지 않더라도 유용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되는데, 어디에 얼마만큼 유용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문화 콘텐츠 분야는 아직 학문으로 정착된 지 오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산업 현장에. 뭐, 영화도 마찬가지고, 뭐, 개인, 뭐, 공연. 자,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기반을 구축할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우리 학술지에 나오는 논문 중에 하나이겠죠. 자, 그랬을 경우에 독창적인 것들은 많이 뽑아낼 수 있을 텐데, 유용한가, 이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는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내가 쓸 논문은 산업계에 계신 분들이 또는 학술계에 계신 분들이, 와, 이거 유용해. 라고 충분히 느꼈을 정도로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알고 있는 키워드 또는 그 연구 문제에 대해서 학문적 맥락을 좀 이해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최초의 연구자는 누구인가? 시대별로 어떻게 달라지는가? 주요 연구자는 누구인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된 논문은 누구인가? 이게 바로 학문적 맥락 이해죠. 근데 이제 한 줄로 썼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확장할 때 이때는 챗GPT든 뭐 클로드는 다 좋은데 충분히 둘 다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내가 논리를 구성할 때 왜 그런가 이렇게 돼서 그렇고 이런 방법론을 써서 내가 검증할 거야 이런 것들을 할 때 일장을 시작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성해야 되는데 이때 쓸 수 있다. 그다음에 당연히 연구 동향 파악을 위해서 쓸 수 있겠죠. 최근 연구가 어떠한지, 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반대 연구는 없는지, 뭐 그다음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분야의 논문 중에서 가장 인용이 많이 된 논문은 몇 개인지.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인용이 많이 된 논문 10개를 알려줘. 라고 하면 10개를 알려주겠죠? 그럼 10개를 다 찾아서 10개를 다 다운로드 받고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을 빨리 요약해서 본 다음에, 그럼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생길 거예요. 큰 그림이 생기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안 넘어가나요? 네, 지금 프롬프트 형식 1-2에서 멈춰서 있어요. 예. 1-, 9쪽. 음. 여기, 그쪽? 여기에 멈춰 있나요? 네네. 여기 있는 건 봤습니다. 네. 음. 계속 그거 설명드렸습니다. 아, 네네. 예. 네네. 예. 뒤에 또 좀 있지만, 예, 예. 네네. 예. 그랬을 때, 이제, AI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에, 선행 연구를 조사한다든가 할 때, 아까 보면은 S사이트라든가, 뭐, 퍼플렉시티, 모든 거를 다 이용해서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바로 이제 기존 연구들을 많이 읽고, 그 연구의 공백, 갭이라고 하는 거죠. 비어져 있는 부분이 뭔가, 이게 바로 이제 독창적인 논문을 쓰는 시작이니까, 챕을 찾기, 그 갭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까? 요런 것들을 갖다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연구 아이디어를 할 때 내가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키워드. 그걸 가지고 내가 박사 논문을 쓰려고 해. 뭐 석사 논문 쓰려고 해. 뭐 저널 논문을 쓰려고 해. 이럴 때 저널명 알려주면 더 좋고요. 내가 이 논문을 쓸 건데 독창적인 그리고 유용한 연구 주제 10가지를 제안해 줘 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이제 5가지 하지 마시고 10가지 정도 한 다음에 그걸 또 나오면 줄여서 그것을 다시 키워드를 조합해서 내가 질문하려고 하는 게 원래 이거였지 라고 해서 키워드를 줄여서 정지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이제 내가 질문을 이제 프롬프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 질문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 연구는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하려면 당연히 독창적이고 유용해야 되겠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주제가 정해졌다면 이 주제에 대한 논문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10개의 연구 방법론만 분석해달라. 뭐 그런 건 유용하겠죠. 그러니까 앞에 쓴 선배들이 앞에 쓴 학자들이 내 연구 논문을 내 주소를 할 때 이렇게 풀었구만. 네. 그래서 양적 방법론 6개, 뭐 질적 방법론 2개, 뭐 융합 방법론 2개 이 정도 나올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제안해 달라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예상되는 어려움과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라고 해도 충분히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검증이 어렵다든가 검증은 가능한데 논리적으로 데이터는 당신이 마련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데이터가 있어야 뭐 분석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축제에 관련된 건데 축제의 기획자가 있고요. 기획 의도가 있겠죠. 그다음에 축제에 참가했던 관람객들 또는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다를 경우 있겠죠. 만약 이 비교를 한번 분석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 당연히 연구 방법론과 어, 질문되어진 질문, 설문지까지 다 제안할 수 있는데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기획서가 있든지 기획서가 뭐 50종은 있으면 30종 있든지 만족도 분석에 대한 것이 체계적으로 뭐 한 몇천 건 있든지 이랬으면은 충분히 쓸 수 있을 텐데 그 데이터가 없는 것은 이제 연구자 본인의 몫이겠죠. 자, 그다음에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 내 아이디어가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은 뭔지 선생님, 그것들을 네. 선생님 지금 12쪽 하는 그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화면은 계속 아까 그 9쪽에 멈춰서 있습니다. 예. 그래요? 네네. 그러면은 화면이 일시 중지되었다고 나오네요. 제가 모르고 왜 그랬을까요? 네. 통신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시 12쪽. 네네. 네. 12쪽입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아이고. 음. 그래서, 첫 번째 연구 주제 및 아이디어 발생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주는 게 좋고요. 이때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구글 스칼라, 해외 논문을 많이 찾고 싶다. 구글 스칼라, 국내 논문을 찾고 싶다. RISS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딥 리서치를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인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S사이트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연구 주제, 그다음에 연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주제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챗GPT든 뭐 클로드든 그들이 제안한 어떤 주제가 있다면 그것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연구 분야의 전문가에게 독창적인 연구 주제 10가지를 알려줘. 그분들이 하지 않은 연구 분야를 알려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미연구연역, 그 다음에 논쟁이 심한 곳, 그러니까 A파, B파가 있는 곳, 이런 연구도 좋은 연구지잖아요. 그러니까 A의 논쟁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게임 중독에 대한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크게 보면은, 부정적인 게 우리는 90%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럼 나는 긍정적인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출할 때, 또 질문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연구형을 알아내고 그 아까 연구 갭, 공백을 찾아내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백이 있더라도 어떤 연구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검증 가능해야 되겠죠. 우리가 연구 논문을 쓴다는 것은 검증 가능한 거니까, 우리 검증해야 되니까. 그래서 검증 가능한지 아닌지, 방법론이 있는지 없는지, 뭐, 왜 이런 논문이 없을까? 와, 정말 여기는 독창적인 주제야라고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그곳은 검증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이제 그런 것도 안 나온 곳이니까 무조건 좋은 곳이 아니고 소수가 나올 때, 한 뭐 괜찮은 논문 50개 정도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이 좋은 영역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용적인가라고 했을 때 기존의 학술적으로 또는 산업계에 이게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미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무슨 산업계, 예를 들어서 공연계에 가장 기여가 가능한 유용한 연구 주제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좁혀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연구를 하든지 역사적 발전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분야의 최초의 놈은 누군지, 그래서 가장 독보적인 논문은 뭔지, 그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은 뭔지. 이게 바로 이제 주류거든요, 주류. 그다음에 이제 비주류라도 아까 이제 게임 중독처럼 긍정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비주류지만 중요한 연구인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라고 한다면 주류 또는 대안이겠죠. 그거에 대한 연구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과정이 이제 우리가 연구 질문을 발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을 어떻게 하면 좋냐? 프롬프트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다음 관점에서 배경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세요. 할 때 아까 이제 그렇게 쓰기만 하면은 좋은 답이 안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1, 2, 3, 4, 5, 6 이렇게. 이거는 그냥 복사해서 넣으시면 돼요. 역사적 발전 과정. 2. 현재 주류 이론과 대안 이론. 3. 방법론적 접근 방식들. 4. 학파별 지역별 연구 경향. 5. 최근 5년간, 10년간 주요 연구 동향. 그다음에 6. 향후 연구가 필요한 영역. 이렇게 요거만 복사해가지고 그냥 넣으시면 굉장히 좋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좁혀지고 구체적인 게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해주시는 거 뒤에다가 이렇게 쓰시는 거죠. 이제 우리 PS 이렇게 편지할 때 하듯이 이렇게 단서 조항으로 제약을 활용하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챗GPT에서 할루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상한 논문 너무 많이 나오고요. 너무 안 좋아요라고 하는데, 그럴 때 쓰는 방법입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논문, 또는 가장 인용이 많이 된 논문. 근데 반드시 써야 될 거는 공식 전원로 출간된 논문만 제안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이상한 할루시네이션이 없어집니다. 거의 사라집니다. 그런 경우도 한두 개는 있었다라고도 하는데 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저널로 출간된 것들에 한해서 제안해 달라라고 하면은 이제 앞에 있는 6가지를 질문을 했을 때도 그 안에서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SCI급 해줘, SCI급 해줘, 또는 KCI급으로 해줘. 또 영문으로 된 것만 해줘, 뭐 국문으로 된 것만 해줘. 이렇게 했을 때 좁히면 훨씬 더 좋은 깔끔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에 대해서는 이제 대충 큰 틀이 잡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2장을 들어갈 테죠. 2장에 들어갈 때는 이제 문헌 분석이죠. 문헌 분석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 핵심 연구 질문들, 그다음에 가설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연구 방법론도 우리가 정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내가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때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저도 그랬고, 여기 있는 많은 뭐 교수님들 또 강의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연구 질문과 연구 방법론 알아내려고 내가 몇 년 걸렸어. 네. 지금은 네, 하루 안에 다 끝날 수 있습니다. 하루 안에 내 연구 질문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유용한지, 또 10년간의 연구로 봤을 때 내 논문이 어디에 포지셔닝 할 수 있는지를 본인이 금방 알 수 있게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구 방법론 대해서 과거는 논문을 다 찾아가지고 제가 정리하고 손으로 메모하고 이런 연구 방법은 이쪽에, 이런 연구는 이쪽에. 그래서 제가 이제 손으로 막 복사해서 분류를 했는데 지금은 연구 방법론을 비교해줘라고 하면 그냥 엑셀로 딱 정리해서 나옵니다. 뒤에 나오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결국은 이제 AI를 도구를 이용하면 단시간에 과거에 찾았던 시간에 한 뭐 10분의 100분의 1 정도의 시간을 걸려서 핵심 문헌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뭐 책, 그다음에 문헌. 근데 이제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이 중요한데 이게 자꾸 다 요약을 해주니까 책을 잘 안 읽으려고 하더라고요. 원본을. 네, 그런 게 좀 아쉬운데 책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과 논문을 이제 다 보시고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선행자들, 주요 연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약간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도화지에다 이렇게 놓고 좌우, 뭐 상하, 연도별, 뭐 그렇게 보면 이제 연구 공백이 나오겠죠. 자, 이 연구 공백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는 확실히 비었네. 내가 하려고 하는데 충분히 괜찮겠어. 두 번째는 내 논리를 지지해줄 연구들도 있네.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내가 써야 되겠지. 내 연구가 아무리 좋아도 지지해줄 연구가 없다면 아마 또 심사하시는 분들은 흔쾌히 예스 하지 못할 거예요. 그분들도. 그래서 아무리 새로운 연구라도 과거의 연구에 기반해서 우리가 연구 논문을 써야지 인정을 받지. 뭐 발명이 아니니까요, 논문은. 뭐 발명은 더 신규성이 중요하지만 논문은 기존의 연구와 어떻게 연결해서 여기까지 도출됐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과거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책, 논문인데 요즘엔 너무 논문만 하니까 책도 대표적인 책들은 반드시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문 초록을 이제 찾았습니다. 논문을 이제 한 50개 정도 찾았다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걸 한 번에 다 해달라고 할 때는 굉장히 나쁜 답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1번 그 파일, PDF로 PDF를 올려준 다음에 이 논문을 또는 이 논문 초록을 요약해달라. 그리고 분석해달라. 이렇게 할 때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분석해달라고 그러는데 뭘 분석해줘? 그냥 분석해달라고 사실은 잘 해줍니다. 그런데 핵심 연구 질문은 뭡니까? 이 논문의 가설은 뭡니까? 연구 방법론은 뭡니까? 또 기반 데이터는 뭡니까? 주요 발견사항은 뭡니까? 요것도 그냥 복사하셔가지고 넣고요. 이 분석 항목에 맞춰서 분석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헌 비교를 할 때 대표적인 문헌 세 개를 찾았어요. 제가 연구한 주제에 그래도 인용이 가장 많이 되고 정말 중요한 가장 가까운 내 논문과 비슷해. 그런데 달라.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논문 1, 3을 가지고 이것을 세 개 다 올립니다. 세 개 다 그 첨부 파일로 올려준 다음에 아래 연구 질문 차이점과 공통점, 방법론 차이, 그 다음에 발견사항 또는 그 발견점이죠. 그다음에 기여도 얼마나 유용한가. 그다음에 종합적 시사점들 요런 걸 가지고 비교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얘가 엑셀로 탁 만들어 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과거에 이게 우리가 사람이 했었거든요. 이거를 정말 AI가 하는 걸 보면 우리가 감탄이 나올 정도인데 어쨌든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AI를 쓰신다면 좀 효율적인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결국은 사람이 쓰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줄여주는 게 바로 선행연구 분석 같아요. 네, 이런 키워드, 이런 문장만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거나 이걸 복사해서 지금 이제 제가 파란색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은 것들은 그대로 프롬프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PDF로 드렸는데 이걸 복사해서 쓰시면 더 좋은 답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선행 연구가 있더라도 결국은 내가 판단을 해야 되죠.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니까 AI가 제시했더라도 정확한지 아닌지를 계속 본인이 해야 돼. 있는 논문인지 없는지. 실제로 뭐 필라델피아의 무슨 교수가 연구실에서 몇 년도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짓 있거든요. 할루시네이션이 있으니까 과연 그 논문이 있는지를 구글 스칼렛 다시 한번 검색해서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오더라도 다운로드 봐서 그 논문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좀 받아야 된다. 그래서 RISS 퍼플렉시티 또는 구글 스칼라. 그래서 반드시 원문을 대조해라. 어떤 경우는 제목만 있거나 앱스트랙만 있고 논문이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옛날 논문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인용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학문적으로 학자답게 양심적으로 반드시 원문 대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약만 보지 마시고 요약. 아까 이제 요약해달라고 하는 요약만 보면은 전체 그림 못 볼 수 있습니다. 요약은. 아시다시피 요약은 정해져 있어요. 뭐 몇 자인대로 하라든가 학술지별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요약을 정말 잘하시는 분은 요약만 봐도 좋겠지만 요약을 잘 못한 논문도 있기 때문에 내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주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을 순서대로 20개 정도 찾아달라. 다시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이때는 AI도 좋지만 어, 구글 스칼라하고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노트북 LM은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북 LM은 지금 해야 되겠네요. 자, 제가 한번 한 사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북 LM 화면 보이실까요? 자, 노트북 LM은 구글에서 만든 거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트북 LM. 그런데 지금 뭐 학교에서는 모든 학술기관에서는 노트북 LM이 가장 잘 만든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자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중에서 제가 이제 오늘 사례로 보여드릴 것은 디지털 치료제인데 디지털 치료제에서 제가 한 이렇게 한 여기 보면은 총 46개의 소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요거를 노트북 LM에다가 이렇게 다 소스를 추가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다가 파일도 올릴 수 있고요. 웹사이트도 가능합니다. 논문은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만 그 다음에 드라이브에서 가져올 수 있고요. 텍스트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해줘놓고 요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전체를 다 이렇게 한 다음에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연구 중에서 정말 좋은 논문 제가 50개를 찾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를 아까 AI를 이용해서 다른 뭐 챗GPT나 클로드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갖다 놓을 경우에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해줘요. 오디오 리버뷰, 뭐 슬라이드, PPT도 만들어주고요. 동영상도 만들어주고요. 마인드맵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논문 하나별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논문 하나별로 만약에 이 논문을 쓴 사람의 두뇌 구조는 어떻게 돼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알기 어렵잖아요. 왜냐면 목차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럴 때 우리가 마인드맵을 누르면 굉장히 빨리 되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화면? 네, 자 그러면 VR 활용해서 강박장애를 치료한 콘텐츠 디자인이라는 논문이 정말 좋은 논문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썼고 이걸 자세히 보면 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논문과 가장 유사한 방법론을 썼든지 정말 중요한 논문이든지를 본다면 그 사람의
머리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인드를 우리가 거꾸로 끄집어내 보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시각화하지 못하고 우리가 밑줄 치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렸죠.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 사람의 뇌는 이렇게 됐을 거야.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을 거야. 근데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메모한 거고 잠깐만요. 네, 여기 있네요. 제가 거의 253일 전에 했네요. 디지털 치료주의 연구 동향을 분석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전체를 다 클릭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논문. 이거를 하나씩 읽었는데 이걸 한꺼번에 네가 다 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준 자료들 바탕으로 연도별, 저널명별, 연구 주제별, 연구 방법론, 연구 결과, 취약점 이렇게만 저는 다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 50개의 논문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줍니다. 표로. 예, 이렇게 표로 정리해 주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만약에 연구 저널일 수 있겠죠. 연구 저널. 아니면 연도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연도. 최근 연구 아니면 오래된 연구. 그래서 저는 이제 찾아보려고 했던 건 사실은 방법론입니다. 연구 방법론. 뭘 썼는가 도대체. 연구 방법론 다 나오죠. 연구 방법론, 연구 방법론. 그렇다 보면 아, 내가 어떤 연구문을 써야겠다. 이런 걸 참조할 수 있을 때. 그다음에 연구 결과, 그다음에 연구의 한계. 를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이 넣는 대로 되는데 이 정도만 넣어도 전체를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 우리가 이 논문 50개를 다 읽고 머릿속으로 과거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요거를 해가지고 선행연구 결과 분석이라고 했죠. 요거 하는데 보통 저는 석사논문 쓸 때만 6개월 걸린 것 같아요. 요 과정 하나 하는데. 근데 지금은 반나절 또는 한나절 정도면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저는 이걸 왜 6개월 걸려가지고 제 국회도서관에 가서 했을까? 음, 진작에 있었다면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너무 유용한 대신에 우리 머릿속에 다 지식이 안 들어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다 이게. 정리가 되는 것이지 표현이 되는 것이지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네, 그걸 명심하시면 결국은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지. 그다음에 아웃풋으로서 나는 공부를 했어요라는 증명서로 논문을 내는 것이니까 여러분 정말 학자라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하나씩 하나씩 논문을 읽고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노트북 LM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폐쇄예요, 폐쇄. 그러니까 다른 생성형 AI들은 내가 한 질문을 내가 업로드한 파일이라도 추가 플러스 알파에서 아이디어를 준다면 이것은 폐쇄적 그 안에서만 답변을 줍니다.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주진 못해요. 하지만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이 100개 아마 100개 정도의 논문만 가지고 쓸 거야. 라고 하면 그 안에서만 답변을 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도 좋은 걸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제가 하는 경우는 50개의 논문을 가지고 저자별로 정리해줘. 그럼 저자가 3, 4개의 논문을 쓸 수 있겠죠. 연도별로 정리해줘. 트렌드를 볼 수 있겠죠. 자, 이 논문에서 주요한 키워드를 5개씩 뽑아줘. 라고 하면 공통 키워드가 나오겠죠. 아, 이런 연구를 많이 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정량적 연구한 논문만 찾아줘. 정성적 연구만 한 걸 쳐줘줘. 자, 설문조사 문항이 포함된 것만 찾아줘. 그러면 설문조사 문항은 보통 첨부기 때문에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요한 연구를 발표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충분히 좋고요.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 그때는 뭐냐면 이제 내가 논문을 다 썼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여기다 넣어놓고 자기가 온갖 질문을 다 해보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의 심사 기준을 올려주고 네가 비판적으로 검토해줘라든가 내가 발표할 때 유의사항을 알려줘라든가 심사위원들이 질문할 것을 미리 나한테 알려줘. 그러면은 폐쇄적인 자료 한 가지만 가지고 충분히 좋은 질문을 제게 줍니다. 만약에 논문 발표인데 막 너무 떨려요. 막 그랬을 때 심사위원들이 질문할 것을 10개를 정리해줘. 뭐 20개를 정리해주면은
그림도 노트북 LM이 잘해주고 있고요. 작은 학술 발표라면 노트북 LM 이용하시고요. 좀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이라면 전 챗GPT하고 클로드를 권장합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쓴다면 저는 클로드를 권장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1단계가 이제 다 끝났고요. 2단계는 실제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구조화죠. 논문의 구조화. 근데 되어 있어요, 이미. 박사 논문은 5장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 6장 같은데요. 라고 자세히 보면 5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실적인, 사실상 표준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걸 따르시는 것이 덜 지적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목차를 설계해야 되겠죠. 1장에는 뭐뭐가 들어가야 되고, 2장에는 뭐뭐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아웃라인이 필요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제를 이제 명확하게 정해줬고, 참고 문헌이 다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주제를 다 연구 주제나 연구 제목을 또 바뀝니다만 아무튼 주고 요거에 대해서 목차를 설계해 주면 5장으로 해줘 그럼 정확히 해줍니다. 두 번째는 서론 아웃라인 해줘. 서론에는 크게 5문단이 들어갈 거야. 그러면 또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구조화하는 것 해서 챗GPT나 클로드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안을 작성할 때 초안은 작성해줘라고 하는 것보다 본인이 하는 게 가장 좋죠. 본인이 가장 하는 게 좋은데 한 다음에 좀 초안으로 적당한지를 검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니 다 해주던데 해서 챗GPT에서 초안을 쓰게 한다든가 클로드를 위해서 초안을 쓰게 한다든가 하면은 아마 자신의 쓰기 능력이 굉장히 퇴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좋은 점이 있지만 우리를 빨리 퇴화시킵니다. 우리가 이미 과거에 우리 전화번호 많이 외우고 있었는데 전화번호 못 외우잖아요. 불과 20년 지났는데 전화번호를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의 외주화가 된 거죠. 스마트폰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쓰고 쓰지 않고 얘한테 맡기면 불과 5년 안에 우리는 글을 못 쓰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직접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있을 때 데이터를 얼마나 쉽게 분석하지? 과거에는 SPS도 써야 되고 뭐 굉장히 많은 소프트를 이용해 가지고 통계적 의미를 도출해야 됐는데 이제는 데이터만 있다면 그 데이터를 챗GPT나 클로드에 넣고 분석해 달라고 하면 그냥 표로 차트로 그냥 시각화해 줘 그러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나오느냐? 시각화 세 가지 아이디어를 줘. 그러면 세 가지를 줍니다. 그럼 내가 파이 그래프를 그릴 것인지, 뭐, 막대 그래프를 그릴 것인지, 레이더 차트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 고민도 사실은 내 아이디어 또는 내 연구 결과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도식화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죠. 저는 몇 년 보낸 도식도 있습니다. 몇 년 보낸 도식도 있는데 그것을 얘네들은 너무 쉽게 훨씬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논문을 설계할 때 논문 구조를 줘놓고 핵심 연구 질문이 있고요. 방법문은 뭐다. 그래서 앞에 이미 정했죠. 정의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부 구성 1장에는 뭘 쓰고 2장에는 못 쓰고 이렇게 세부 구성 내용을 제시해줘. 예상되는 페이지 수는 학술 논문이니까 뭐 총 뭐 2,000자에 해줘라든가 논문일 경우에는 뭐 몇십 페이지 가능하겠죠? 몇십 페이지 예상 페이지 수로 해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 충분히 아웃라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필요한 자료 데이터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봐도 되고 반대로 데이터를 놓고 이것을 어떻게 얼마나 구조해서 할 수 있는지를 질문해도 충분히 좋은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프롬프트를 쓰시면 좋습니다. 이제 연구 주제에서부터 이런 분야는 맨 앞에 있는 것은 이미 이제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주제는 뭐고 핵심 연구 질문은 뭐고 연구 방법은 나는 정량적으로 할 거야. 페이지는 박사 논문이니까 150회 정도 하고 싶어. 학문 분야는 뭐 안 해도 되고요. 자, 이랬을 경우에 이렇게 장절별로 해줘라고 해서 이 굵은 글씨로 돼 있는 것들을 이렇게 1, 2, 3, 4, 5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청할 때 더 정확한 답변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 쓸 때 어떻게 하나? 서론 정해져 있거든요.
내 연구의 배경, 내가 이걸 왜 하게 되었는가, 이거 있죠.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다. 근데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 이게 바로 연구 문제일 것이고요. 연구의 목적은 바로 이것을 연구함으로써 이 결과를, 이 원인 관계를 밝힘으로써 무엇을 해결하고 이것이 무엇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것이 연구의 목표, 목적이겠죠. 요 세 가지가 이제 큰 틀의 서론의 구조라면 이 서론, 이 세 가지를 그럼 여섯 가지로 좀 세부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 후크 포함, 또 연구 배경 및 맥락, 본 연구의 한계, 그다음에 연구 질문 및 가설, 이 연구의 의의 및 기여, 그다음에 논문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다. 사실은 논문의 구성을 앞으로 넣는 경우도 있고요, 빼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연구 결과가 지금 빠진 것 같아요. 연구의 결과 값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연구 결과는 참 요약이고 서론에서는 안 나와도 되죠. 서론에서는 요렇게 네다섯 개 정도를 해서 서론의 상세 아웃라인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 정말 서론 다 써줍니다. 불과 한 1, 2분 후 정도면 아마 이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복사하셔가지고 그대로 두시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안을 다 했는데, 초안은 다 했어요. 초안은 다 했는데, 세부적으로 1-1, 뭐 2-1, 1-1-2,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장과 절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이제 쓰고 싶을 때, 결국은 그 장절별로 자기의 주장, 핵심적인 문장이 있겠죠. 거기에서 그걸 막 그 무슨 소설 쓰듯이 무슨 시나리오 쓰듯이 이렇게 막 길게 쓰시는 분도 있는데 논문은 그렇게 길게 쓰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논리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구조화해서 자기 주장을 쓰는 거거든요. 주장. 그러니까 주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경되는 뒷받침, 인용을 했거나 논리적 근거가 있거나, 그다음에 예상 반박을 체계하는 거죠. 예상 반박을 체계해야 되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왜 그러냐 하면, 근데 이러한 데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누가 이런 반대 주장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이런 때문에 재반박할 수 있고 내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논증 이제 구조라면 이런 것들로 한 문단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전체 다. 그래서 그렇게 문단을 만들 때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앞에는 이제 대부분 비슷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상자를 명확히 해줍니다. 심사위원들이 봐야 되고요. 학술지 독자가 볼 때 뭐 이렇게 해주면 좋고요. 그래서 어, 초안을 쓸 때 이제 주제문, 그다음에 그걸 설명하는 것, 그다음에 예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3, 4개 문단으로 확장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확장을 해줘요.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1절, 2절, 3절, 4절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에 1절, 이게 1절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1절에서도 주제문이 있을 거고요. 그 주제문을 뒷받침하는 무슨 근거가 있겠죠. 그리고 예시나 증거가 필요한데 반 논문에서 예시나 증거들을 빠뜨리고 그냥 내 말은 로지컬해라고 쓰시는 것 같아요. 반드시 예시나 증거, 즉 내가 이런 데서 인용을 했고요. 이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요. 이 학자들은 반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써줘야 되고 그리고 한 문단이 끝나면 이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서 계속 확대를 시켜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논증 구조를 강화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읽은 것 중에 14번 논문에 몇 개, 요거가 근거겠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근거겠죠. 그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했을 때 예상되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뭐 데이터 수가 부족해요. 샘플 수가 부족해요. 논문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하지? 이렇게 했을 때 이 논증 구조를 나왔으면은 재구조화 한번 할 게 필요해요. 명확한 주장이 뭔지, 명제가 뭔지 도대체. 그다음에 근거 1, 사례, 근거 2, 데이터, 근거 3, 인용, 내가 인용되는 논문, A 교수, B 교수, 3 학자들이 이런 걸 해서 내 주장은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반박되는 논문이 있을 겁니다. 반대 논문. 그것들도 써줘야 돼요. 그것들도 써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러한 점에서 잘못 분석돼 있거나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각 절별로 줄여나가는 과정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 글은 항상 로지컬을 해야 된다. 논문이니까. 에세이가 아니고 로지컬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에비던스를 제시해라, 제발. 1. 사례로. 2. 데이터로. 사례라는 건 이제 논문이겠죠. 내 주장을 지지하거나 유사한 논문 되겠죠. 이거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논문은 튼튼해지고 심사할 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 인용할 때의 문제인데 인용은 뭐 너무나 어디다 해도 잘 됩니다. 뭐 구글 제미나이 해도 되고 뭐 챗GPT 해도 되고 뭐 클라우드 해도 되는데 이것은 이제 학교마다 또는 논문지마다 저널별로 다 다르겠죠. 그래서 학교 양식에 맞추시고요. 학교나 저널 양식에. 그리고 뭐 재인용 하는데 재용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재인용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원본 논문을 내가 읽지 않았다는 나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재인용을 할 때는 과거에 그게 분명히 있었는데 이 책에만 남아있을 때만 하세요. 나머지는 그 원책, 원서, 최초의 논문을 끝까지 찾아서 나는 그 원류를 찾았다 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떤 연구는 보니까 짧은 논문인데 뭐 인용이 막 굉장히 많아서 인용을 많이 하니까 정말 논문 같다지만 사실은 인용을 많이 했다는 것은 자기 주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냥 인용으로 투성인 막 그런 연구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주장이 부족하다는 거니까 인용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 고요. 그다음에 인용 시에 정확한 번역을 해라. 그 인용한 부분은 한자 또는 조사, 뭐, 뭐 부사, 형용사까지도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논문은 형용사, 부사가 없습니다. 형용사, 부사가 없는데 그런 걸 많이 쓰는 인문학적 베이스의 사람들은 형용사, 부사를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논문인지 에세이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어쨌든 논문은 형용사, 부사를 쓸 일이 없어요, 사실은. 아주 제한적으로 써주실 것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인용할 때 정확한 번역을 해야 되니까 이게 한국말을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영문으로 병기를 해서 헷갈리지 않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커그니션이라는 게 있죠. 커그니션. 그러면 인지 심리학을 코그니티브 이건 인지구나라는데 어떤 책에선 인식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인지 쪽으로 더 많이 표준화가 돼 있지만 과거의 연구들은 분명히 인식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영어를 가로 열고 써준다면 내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A로도 번역될 수 있고 B로도 번역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독자들한테 아주 쉽게 알려주는 것이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양적 연구라든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지? 나 진짜 SPSS 공부도 안 했는데 라든가 엑셀로 내가 뭔가를 이제 설문조사 결과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분석하지라고 할 때, 과거의 선행 연구에서 봤던 연구 방법론을 보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이 데이터를 넣고, 챗GPT 또는 뭐 구글 제미나이, 클로드에 해서 이것을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분석을 해줘라고 하면은 아주 쉽게 잘 됩니다. 그러니까 SPSS가 위태로울 정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볼 때 위태로울 정도고, 그래서 이거 한 가지로 분석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고요. 시각화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도 질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데이터를 넣었을 때, 엑셀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것의 통계적 의미는 뭐냐? 그다음에 실질적 의미는 뭐냐?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이론적 함의는 뭔지, 그다음에 기존 연구와의 일치점, 부딪점을 뭔지, 그다음에 예상치 못한 발견이 있어요. 이것은 의도치 않았는데,
상관관계를 하나 더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런 거 있을 때 이거의 의미는 뭔지, 그다음에 한계는 뭔지 이런 것들까지도 해석해주고 분석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아주 간단한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구글 시트로 제가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AI를 이용한 대학 교수자의 역할 뭐 변환가 아무튼 그랬던 한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입력자들이 있죠. 그래서 사범대학이고 나이는 몇 살이고 뭐 계열은 어떻고 그러면 이제 제가 설문조사 10개 정도 했을 것 같은데요. 설문 전반 뭐 만족도 적절했다 뭐 등등등의 이유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뭘 이용한다, 기타 뭐 이런 게 있는데 요런 거를 했을 때 이거를 최근에는 여기에 보시면 우측 하단에 보이실까요? 보이시나요? 예, 이 데이터를 분석해줘 그러면 구글 독산에서 그냥 분석을 해줘요. 이렇게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AI가 제미나를 연결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독수를 쓰시는 게 저는 제일 유리할 것 같아요. 또 엑셀로 정리해서 엑셀 툴로 가져올 때 변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글 독수로 정리하시면 한 번에 엑셀도 가져오니까 그럼 얘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석을 하고 있는데 꽤 잘 되지만 그냥 일반적인 분석밖에 하지 못해요. 일반적인 분석. 그다음에 이것을 시각화해 줍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것밖에 못해요. 근데 여기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설문조사 불가를 했어야 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한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오늘 세미나를 했는데 세미나에 만족 조사를 했고요. 그 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요게 그 데이터를 복사해서 분석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분석 보고서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쓸 수 있냐? 네, 거의 그대로 써도 무방하고요. 심지어 너무 자세해서 줄여야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과 보고서의 첨부 문서로 확실히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데이터의 시각화가 이제 연구 논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각화를 잘했을 때 아, 이 사람은 이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구조화된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 연구 결과는 명확하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우리가 시각화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인문학이나 이럴 때에서는 이제 이런 시각화를 잘 쓰지 않고 굉장히 많은 텍스트와 굉장히 많은 인용으로 내 이야기는 마치 맞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논리적이지 않죠. 내 이야기와 비슷한 얘기를 썼다고 해서 논리적이진 않거든요. 자, 그러면 논문이라고 해서는 논리적인 문장이니까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높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한 데이터, 그다음에 정확한 표현이라면 반박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잘 썼네, 멋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과거에는 이제 에, 테이블로, 그다음에 파워 BI, MS에서 만든 파워 BI가 가장 좋은 시각화 도구라고 해서 많이 썼습니다. 뭐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는 테이블로를 쓰고요. 또 MS를 쓰고 있는 많은 데서는 이제 뭐 파워 BI를 쓰는데 이것을 이제는 구글이 뭐 구글 제미나이가 또 챗GPT가 또 클로드가 해주고 있는데 또 바뀔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클로드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할 때는 클로드를 쓰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물론 다음 주에 또 바뀔 줄 모릅니다. 자, 이제 그럼 다 썼다고 치고 교정을 해야 되겠죠. 자, 교정을 할 때 한 문장을 다 놓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좀 아까 처음이었듯이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하는 게 좋아요. 하나는 1번 논리 점검입니다. 논리. 논리만 점검해줘. 논리도 해주고 문체도 해주고 연구윤리도 이렇게 하면 얘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자, 이번에는 논리만 질문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문체를 통일해줘. 그다음에 용어를 통일해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연구 윤리에 대해서 검토해줘. 물론 이제 그 연구 윤리에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한정되겠죠. 그다음에 초록만 해줘. 뭐 키워드를 작성해줘. 그래서 이제 키워드 작성할 때 본인이 제일 잘 알겠지만
키워드를 5개 추천해줘라고 하면 또 잘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쓰셔도 됩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제일 잘 알고 하시는 게 좋고요. 키워드는 추천해달라보다는 이런 것 같아요. 내 연구를 볼 사람들이, 미래의 독자가 이 키워드로 내 논문을 찾을 것 같아. 그것은 저자가 제일 잘합니다. 저자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이걸 치면 내 논문이 나오게 해주거든요. 그 키워드는. 그러니까 그거는 저자가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추천해달라고 해도 해주는데 결국은 맨 마지막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입니다. 자, 맨 마지막에 논문을 다 쓰고요. 10페이지짜리 논문을 이제 첨부를 하고 첨부한 다음에 논리적 흐름을 점검해달라. 논리적 모순을 찾아달라.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전 보통 이렇게 씁니다. 내 논문을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보완할 사항을 알려줘. 라고 하면 논리제에 대해서 주로 해줍니다. 아니면 예를 들면 B 저널에 써야 돼요. B라는 저널에 내야 되면 B의 저널에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이 논문 초록은 적당한가에서부터 참고 인용은 적당한가 이런 게. 그거를 그대로 주고요. 1, 2, 3, 4, 5, 6, 7, 8, 90 줍니다. B 저널에 게시할 예정이야. 게재할 예정이야. 거기서 제출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100% 만족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분석해 주는데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아. 라고 프롬프트를 줬을 때 너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 이제 복사해 쓰시면 되는데요. 아주 문단으로 좀 자세하게 나눠서 하고 싶다 그럴 때 문단별로 주는 게 좋고요. 전체적으로 해도 최근에는 아주 큰 문제 없이 잘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1장, 다시 2장, 3장, 4장 이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논문 전체를 주고 하라고 해도 뭐 짧은 논문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문단 간의 논리적 연결성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요거 문단 간 논리적 연결성 1장에서의 이렇게 2장에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논증의 일관성이 이제 뭐 2장과 4장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쓰다가 보면 그런 것들. 그다음에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내용. 그러니까 어떤 논문은 뭐 6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중복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갑작스러운 주제 전환이 있지 않은가. 인문학적 논문에서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건 왜 쓴 거지라고 할 때 제가 심사할 때 있거든요. 그 보면 나 많이 알아. 나 많이 공부했어. 이런 건데 뭐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논리적으로 쓰는 문장이 중요하지. 그것보다는 뒷받침 근거거든요. 그것을 근거해주는 지지해주는 논문이 있느냐, 데이터가 있느냐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흐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넣으시고 일관성 또는 논리성 검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 항목씩 학술적 글쓰기 스타일에 맞는지, 또 학술적 용어가 제대로 써 있는지, 뭐 문체가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들도 이것을 한 번에 하지 말고요. 예를 들면 학술적 글쓰기 스타일이다 그러면 이 논문을 올려놓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1번만. 그걸 수차례 걸쳐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정 편집 단계입니다. 교정 편집 단계 있을 때 어, 완성도를 평가해 달라. 예를 들면 내 논문 다 쓴 것 같은데 뭐가 부족한 것 같아. 내 나름대로는 다 썼지만 이럴 때가 있으실 텐데 연구 질문한 데에서 충실한 답변이 됐는가? 연구 질문이 있는데 연구를 해봤더니 결론이 충실한가 아닌가? 요거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답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논증을 한 게 있을 텐데 논리적으로 완결성이 있는지 요것만 한 줄로 해서 질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 장관 균형성, 너무 3장이 너무 길다든가, 뭐 사정 분석에서 데이터가 너무 많다든가 이럴 때 균형과 연결성이 잘 됐는지, 그다음에 빠뜨린 중요한 논점이나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챗GPT나 클로드가 제지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쓸데없는 문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하면 좋고요. 결론적으로 결론이 설득력이 있는지 이렇게 해보시면 하나씩 단계별로 해보시면 논문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질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맨 마지막으로 본인이 제일 잘 알죠, 사실은. 윤리 점검 프롬프트는 본인이 제일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표절할 때 학회지, 학술지마다 이제 뭐 카피킬러 우리나라는 뭐 하세요 이렇게 있는데요. 뭐 그걸 물어봐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인용 표기가 뭐 제대로 됐는지, 각준지 뭐 그래서 엔드노트인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APA 방식인지 그런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기 표절 가능성 요거 저는 예전에 못했는데 왜냐면 난 다 알고 있으니까 내 논문을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사람인지라 제가 쓰는 문장을 쓰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논문에는 다른 표현이 있는 거죠. 주장은 같지만. 그러니까 머릿속엔 주장만 있지 문장이 정확하게 이렇게 남아있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자기 표절 가능성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윤리점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할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목,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겠죠. 요것들을 요약해 주세요. 이제 완전히 다 썼을 때. 그래서 각 문장을 요약하는 방법, 또 각 하나씩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키보드도 할 수 있는데 본인이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APA 방식으로 해주세요, 인용을. 그랬을 때 과거에 막 사람이 일일이 다, 저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뭐 오타 차고 점, 포인트, 콤마 뭐 세미콜론 다 했었는데 이것을 그 학회에서 주는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을 복사해서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정리해줘 라고 하면 그게 APA 방식에서 무슨 방식이든 그 예시 하나만 주면 그대로 해줍니다. 그대로 해주니까 이것은 과거에 한 10시간 걸렸다면 5분 정도 걸리는 일로 줄었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제 논문을 쓸 때는 이제 참고 문헌을 계속 축적을 해 나가실 거예요. 읽고 축적하고 밑줄 긋고 이랬을 때 이것을 이렇게 구글 노트북 LM에다 하나씩 올리세요. 하나씩. 그랬을 때 내가 기억하지도 못한 거 어느 논문에 이야기가 있었지? 이럴 때 노트북 LM에 있다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주장을 근거로 하는 논문은 뭐지? 그러면 논문도 나오고 논문의 페이지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에럼을 논문 작성에는 필수로 사용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분 안에 9시 30분까지 끝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AI가 좋으니 난 편하게 써봐야지. 뭐 살짝 치팅을 좀 해야지라고 하는 건데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챗GPT로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초안이라고 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심지어는 챗GPT에서 이렇게 자신이 창안한 말들은 이렇게 에스터리스크 이렇게 별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 안 지우고 내는 학생이 진짜 많아요. 네, 다 알죠. 문장으로도 아는데 심지어는 기호로 명확하게 알게 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본에 있는 한 교수가 이렇게 했답니다. 레포트를 내줄 때 학생들이 너무 치팅을 많이 하니까 AI로 어, 어, 이 레포트를 내주는데 레포트 문장이 있고요. 그 빈칸에 작은 글씨로 이 레포트와 상관은 전혀 다른 문장을 하나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자를 흰색으로 바꿉니다. 글자를 흰색. 그러면 PDF로 변환을 하면 그 흰색 글씨는 안 보이겠죠. 네, 그래서 레포트를 했던 애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채집지 있는 걸 다시 가져다가 레포트를 낸 거예요. 네, 답변이 이상하죠. 왜냐하면 흰색으로 된 글자도 걔는 다 읽으니까. 네, 그런 이제 어 누가 누구를 속이나 이런 그런 시대가 됐는데 교수들이 그런 수고를 하지 않도록 또는 교수들이 한탄하지 않도록 제발 한탄하지 않도록 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데이터가 위조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저 연구할 때 연구 결과가 내가 기대한 대로 나오지 않으면 한 개만 위조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유혹에 휩싸이게 됩니다. 참으셔야 되고요. 과거에
뭐 황우석 연구도 연구 결과가 나쁜 게 아니라 마지막 저 나라보다 빨리 해야 돼. 저 논문보다 내가 하루 빨리 해야 돼. 이것 때문에 이제 위조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 그다음에 없는 데이터를 위조해서는 안 된다. 또 뭐 답변자가 이렇게 답변했는데 얘는 이런 답변을 안 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변조하는 거 절대 안 되고요. 다시 한번 조사하더라도 그다음에 남의 아이디어를 훔치거나 남의 연구 결과를 그대로 내가 쓴 것이냐 쓰거나 하시는 건 절대 안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에 넣는 경우 한국에 많습니다. 한국에 논문 공장이라고는 대학이 많습니다. 회사 같아요. 논문 공장이 있어서 뭐 5페이지 논문인데 저자는 21명, 네, 뭐 80명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 공동 연구를 했다면 당연히 써주는 게 맞겠지만 이런 것은 안 된다. 교수님 참여 안 한다면 예의상 넣어드려야 되겠는데 이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연구 참여자 이제 예를 들면 인터뷰를 해주시는 분들 너무 고맙잖아요. 그다음에 설문 주시는 분인데 그분들에 대한 보호 이거 다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동의를 해야 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이제 생명 안전에 관련된 연구일 때 또 안전하게 해줘야 되고요. 또 선정할 때도 그냥 어떻게 선정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아는 사람으로 했는데 이런 비객관성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선정이죠. 공정한 선정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구하실 때에도 아까 이제 저는 연구노트라는 그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잘 쓰지 않고 지금은 그냥 노트북 LM만 잘 쓰고 있는데 메모장과 충분할 것 같고요. 어쨌든 연구 과정을 잘 정리하고 메모해 놓는 게 좋고요. 데이터도 당연히 이 관리를 잘해서 5년 됐는데 데이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박사 논문을 썼는데 데이터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데이터 없는데요. 이건 좀 너무 너무 무책임한 연구자 같습니다. 그래서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은 심사가 끝나고 얼마 후까지는 반드시 데이터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 마무리 말은 이제 하려고 준비를 좀 했는데요. 뭐냐면 그래도 논문 쓰기거든요. 쓰기. 그래서 AI가 써줍니다, 사실. 그리고 너무 잘 쓸 때가 많아요. 놀랍기도 하지만 그것을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한 다음에 제가 조금 뒤에 바꿨어요. 이런 것들은 쓰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논문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 하지만 결국은 쓰기 능력이 금방 퇴화돼서 학자가 되든 교수가 되든 박사가 되더라도 바보 박사가 될 수 있다. 아니면 AI 의존도가 매우 높은 박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후대 연구자, 후배 또는 제자들한테 어, 선- 학자로서 욕먹지 않으려면 직접 쓰는 것이 좋고 논문은 직접 읽는 것이 좋고 네, 그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을 쓸 때, 지금은 이제 더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AI 시대에 어떻게 가는지도 궁금하고 그럴 경우는 듀얼 브레인 책이 좀 가볍고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박태용의 AI 강의는 뭐 테크놀로지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규제 얘기도 많이 하는데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오니까 매년 한 번씩 백과사전처럼 보시면 좋고요. AI 시대에 어떻게 표현할까? 이것은 새로운 질서에서 정치, 경제, 뭐, 아무튼, 질서 개편까지 잘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AI 시대의 최고의 교수법이라고 해서 교수 학습 하시는 분들 필요할 것 같은데,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추천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분야에 책이 없다. 그래서 혹시 보실 분은 보시고요. 나는 생성형 AI로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 막 여행도 가고 싶고 뭐 그럴 때 생성형 AI로 뭐 할 수 있을까? 120가지 이야기가 가볍지만 괜찮은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온 생성형 AI로 논문 작성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해 봤는데 뭐 데이터 분석 이런 쪽에 좀 더 많이 돼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팁,
프롬프팅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니까 어, 방법론적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짧게 많은 내용을 짧고 빠르게 마쳤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해서 얼마나 집중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예전에도 보니까 다 잘 드신 것 같아서 이번에도 재밌게 잘 드셨을 고 생각합니다. 조금 빨리 하는 게 아쉽지만, 네, 그래도 소화하려고 하는 건 다 했으니까 혹시 질문 있으면 질의응답에서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선생님 감사합니다. 논문 연구 각각의 단계에 맞춰서 프롬프트까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네네. AI 도구 활용 첫 작업에서 제미나이가 거짓 논문을 자연스럽게 알려서 큰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이건데, 이건 이제 본인이 검증을 안 하셔서 그런 것 같고요. 그거 너무 믿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이 좀 적다고 하죠. 근데 최근 검색, 그러니까 구글이니까, 논문, 구글 스칼라 자료와 최근 검색자를 합쳐서 우리한테 RAG라는 기술을 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데 학술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미나이는 다용도용이죠. 다목적용이기 때문에 학술용으로 이럴 때에는 S사이트라든가 퍼플렉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개만 이용하셔도 퍼플렉스티나 S사이트 두 개만 이용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는 거짓말 합니다. 네, 자주 합니다. 네, 네, 네. 또 다른 선생님들, 선생님 아까 기본적으로 RISS나 구글 스칼라 같은 거를 통해서 미리 그 본인 연구 관심 분야에 대한 검색을 하고 이제 그거에 기반해서 좋은 논문에 대해서 뭐 검토하고 분석하고 추천받거나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도 이제 초심자들은 그 연구 동향이라든가 선행 연구 분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강조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네네. 그러니까 연구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시려면은 뭐 챗GPT도 좋고 저기 클로드도 좋은데 저는 퍼플렉스티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이제 이미 출간된 논문 위주로만 주기 때문에 그래서 5년간 내 동향에 대한 거에 대해 알려달라든가 최근 10년간 가장 인용이 많이 된 논문의 동향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이런 것들은 저는 퍼플렉스티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다들 수준이 다 높아져가지고 다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챗GPT에서 할루시네이션이 아직도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중복 체크를 하셔가지고 검증하시는 게 좋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구글 스칼라 퍼플렉스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좀 더 자세한 논문을 찾고 싶어. 그럴 때 퍼플렉스에 논문 찾아달라고 논문 찾아주거든요. 이 논문을 찾아달라고 논문 리스트를 주는데 그것을 클릭했을 때 논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논문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또 구글 스칼라에 가서 한번 찾아서 보고 구글 스칼라에 없다고 해서 다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떤 경우는 교수 이름이 있고요. 무슨 뭐 잭센트 미아이인데 너무 옛날 논문이라서 뭐 아니면 뭐 빠져가지고 없는 경우 있는데 저는 생존에 계신 사람들 연구자라면 저는 그 사람 홈페이지에 가보거든요. 홈페이지에 가면은 논문들은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논문을 첨부해 놓습니다. 그래서 유료 논문이에요. 굉장히 비싼 논문인데도 그 뭐 데이비스
EL이라는 학자의 홈페이지에 가면 자기 논문을 올려놓거든요. 저도 제 논문 다 올려놓거든요. 근데 제 논문 네이버에서 4천원씩, 6천원씩 팔거든요. 근데 돈 주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대학교 도서관에 연결돼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비싸게 사지 마시고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비싸게 사지 마시고 그 저자 이름을 안다면 저자 홈페이지를 찾으면 그 대학교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저자 개인 홈페이지일 수도 있는데 거기 안에 대부분 논문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너무 비싸서 제가 이렇게 한 경우 있습니다. 그 교수한테 제가 간곡하게 메일을 보냈어요. 당신의 연구 결과 이거 너무 보고 싶은데 이걸 찰 수 없다. 이걸 꼭 좀 이메일로 보냈으면 좋겠다. 보내줍니다. 그러면 몇천 원짜리 이메일을 공짜로 얻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선생님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채팅창에. 예. 맨 마지막 긴 거에 유혜민 선생님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아, 딥시크요. 중국 학생들이 모양이군요. 그 딥스크의 장단점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딥스크는 중국어에 최적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주로 이제 한국어라든가 영어로 된 논문을 읽기 힘드니까 딥시크를 이용해서 딥시크 이제 중국에서 만든 거니까 딥시크를 이용해서 그걸 가져온 다음에 그것이 전체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다음에 구글 스콜라에 좀 들어가고 뭐 아까 에사이트는 컨센서스에 들어가서 논문을 좀 찾아보고 영어 논문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이제 영어 해독력이라든가 한국어 해독력이 없어서 그 과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그런 교차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아주 편향된 논문 나오니까 그 과정을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가 딥스크에서 찾았지만 그 논문이 이 연구 분야의 전체가 아니고 그것은 중국인들이 본 시각이다. 그렇다면 전 세계의 시각, 한국인의 시각, 네가 한국에 유학을 왔다면 한국인의 연구 동향도 알아야 되니 그래서 RISS라든가 구글 스칼라를 알려주시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딥시크를 맹신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이 선전 때문에.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은 한 번만 구글 스칼라를 해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 과정을 한번 보여주시면 눈을 뜨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채팅창에 질문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네, 설문지를 활용한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할 때 문항의 적절성. 네. 과거에 저도 이거 가지고 너무 고생을 했는데 최근에는 너무 좋아졌는데요. 어, 아까 이 최초의 연구자를 찾으라고 그랬죠. 이 설문지를 최초로 만든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유사한 연구를 한 사람이 수십, 수백 명 있을 거고요. 설문지가 계속 바뀝니다. 조금씩 바뀌겠죠. 자, 그럴 때 이 항목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그 문항을 전체 비교를 해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냥 굉장히 음, 권위자의 논문을 내가 살짝 바꿔서 해봤어요. 이 정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연구자들이 최초의 연구자들부터 분화되고 자기네 데이터에 의존해서 이렇게 응용하고 이 폭이 넓어질 때도 다 찾아서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그 항목을 나는 어떤 목적에서 하고 어떤 결과물, 예상되는 결과가 있잖아요. 설문조사라는 거. 어떤 결과를 얻고 싶어 할 때 필요한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문항을 그 설문지 퀘셔네어를 다 찾은 다음에 그것을 챗GPT든 클로드한테 주고 모든 걸 다 올려주고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에서 어떤 항목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파악해 달라라든가 제안해 달라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주는데 결과적으로 문항의 추가, 뭐 변형 이런 것들은 연구자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AI가 제안했다고 해서 받아들이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이 설문지의 문항이 괜찮나요? 적절한 걸 물어보면 AI는 챗이잖아요. 챗 방식을 통하기 때문에 거의 다 좋은 답을 해줘요. 긍정적으로. 큰 문제 없습니다. 적절합니다.
뭐, 네, 좋습니다. 어떨 땐 매우 좋습니다. 근데 그때, 나 너무 똑똑한 것 같아. 그래서 끝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후진 설문지 문항이 완성이 됩니다. 그 점을, 네, 명확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반드시. 이 설문지는 적절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요. 이 설문지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구성되었어. 그런데 나는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어떤 데이터들이 있고, 이 설문지 답변자는 어떻게 구성을 할 거야? 남자, 여자, 총 인원수 뭐 있을 거 아닙니까? 학년, 뭐 학력 이런 걸 알려준 다음에 이 설문지 문항을 비판적으로 분석해줘 할 때 좋은 문항이 나옵니다. 그냥 내 설문지는 적당한가요? 그러면 다 적당하다고 나옵니다. 할 때 쑥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이 설문지가 제가 논문 심사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설문지가 타당성 어떻게 검토했어라고 하면은 챗GPT가 좋다는데요. 예. 그것만 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나를 오래 보고 싶은가 보다. 1년 더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제미나이는 비교등에 없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미나이를 맨 처음에 넣었었는데요. 어, 이게 6칸으로 컬럼이 너무 많아지면서, 어, 재미나이는 다들 쓰시는데 굳이 넣어야 될까? 논문 쓰는 데는 더 좋은 게 있는데, 그래서 뺐습니다. 여기 질문이 하나 또 왔는데, AI를 활용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 도입의 공신력에 대해서 현 학계의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현 학계를 다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예, 현 학계의 평가는 못 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평가를 드리자면 음,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형태소를 가져오든지 키워드를 가져오든지 중요한 것을 가중치를 가져오는 건데 결국은 챗 GPT든 뭐 제미나이든 클로드든 결국은 그 내가 쓰는 문장에서 이 문장에 요거 A, D, F가 중요한데 그것에 가중치를 주고 가져온 것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시작이거든요. LLM의 특징이 그건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텍스트 마이닝이 가능하다. 근데 텍스트 마이닝이 가능할 때, 뭘 하고 싶은가? 어떻게 하고 싶은가?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각화의 문제인데, 시각화도 텍스트 마이닝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있죠. 그것이 더 정확했지만, 지금은 제가 최근에 써본 바로는 큰 차이 안 난다. 그러니까 일반형 AI, 범용 AI도 이제 특수 텍스트 마이닝 전용 소프트웨어하고 큰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내가 좀 더 잘한다면 그 소프트웨어를 사지 않고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학계 평가는 제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무슨 재밌을까요? 예. 옵스와 소넷 중에서 어느 게 좋냐 그러면 항상 최신 버전이 좋고요. 항상 최신 버전이 좋고 이제 추론할 때는 옵스가 좋고 뭐 다른 걸 할 때는 소넷이 좋다 그런 게 있는데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질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나는 추론적인 것이 많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고 종합적인 답변을 주는 게 필요한가에 따라서 쓰시면 되고요. 제 생각엔 최신 버전을 쓰면서 밑에 딥 리서치 기능을 쓴다면 큰 차이가 없거든요. 다만, 이제, 추론 엔진을 쓸 때, 예, 답변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답변이. 추론을 계속 만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추론을 많이 하더라도 더 좋은 답을 얻는다면, sort of chain이라 그래서 이제 생각의 사슬이죠. 그러면은 chain of thought라는 기법이 있는데 걔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걔도 알고 있겠지만, chain of thought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이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고 생각해가서
알려줘. 체인 오브 소트 기법을 써서 알려줘 했을 때 얘가 굉장히 많은 에이전트에 가서 물어보고 답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음, 훨씬 좋은 답을 얻을 수는 있지만 답변이 길죠. 어떨 땐 30분, 또 1시간도 걸리는데 정말 좋은 답을 얻으려면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빨리 나오는 게 필요해라고 할 때, 네, 오 달린 버전이라든가 이런 걸 쓰시면 추론 기능이 들어간 걸 쓰시면 됩니다. 최근에 서울 개체 국제 학술 논문 중 497편이 A로 리뷰한 게 드러나서 탈락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카이스트에서 세계적인 SCI 저널을 냈는데 그 저널에 낼 때 아까 그 기법을 쓴 거예요. 일본 교수 기법. 논문 사이사이에다가 이 논문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줘. 이 논문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줘를 계속 쓴 거예요. 반복적으로. 근데 흰색 글씨를 쓰고 지웠어요. 그리고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PDF로 제출해야 되니까. 네. 그랬더니 통과가 잘 되더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미국 애들도 챗GPT에서 초안을 검토시키는 거예요. 바쁘니까. 그러니까 쓴 사람도 뭐 AI를 쓰고요. 심사자도 AI를 쓰고요. 최종 검토자도 AI를 쓰는데 이것 때문에 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겨날 수 있죠.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텐데요. 이것은 아까 그래서 이제 연구자의 윤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이것은 사실은 그러면 걸르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챗GPT 킬러 있어요. 챗GPT 뭐 제로라든가 뭐 이런 챗GPT로 쓴 것을 걸르는 게 있는데 사실은 내가 제미나이로 쓴 다음에 보완을 챗GPT로 하고 최종 문장을 클로드로 쓰게 되면 3번 정도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얘가 못 걸러내요. 걸러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누군가 또 이제 뭐 만들려고 하겠지만 매우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논문은 좋은 논문이야. 이 논문은 당당해. 이 논문은 내가 자랑스러워. 이런 것은 결국 본인의 윤리 문제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방법밖에 없고요. 원전 읽고 직접 쓰기를 하는 것을 제가 권장한 것은 음, 그것이 학문의 시작이니까 그렇죠. 네. 학문의 시작을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발전했다고 해서 학문의 시작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우리가 학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반대로 저 박사학위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겠죠. 박사학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자격증 하나 땄어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학자입니다라고 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 위에 부분에 그 AI 출처 부분 질문도 한번 검토해 주시죠. 네. AI를 데이터 분석에 이용했을 때 AI 출처를 밝혀야 할까요? 데이터를 글쎄요.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밝히는 게 나쁜 건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나는 밝히면 좋겠죠. 근데 안 밝혀도 될 것 같기도 하는데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AI를 데이터 분석에 이용했을 때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데이터가 오염됐거나 뭐 잘못됐거나 내가 조금 더 변조했거나 뭐 이런 것이 없다면 데이터가 정확하다면 뭐 챗 GPT로 뭐 하든지 클로드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분석하는 과정을 거기다가 논문에 써준다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마도 이것은 제가 판단할 건 아니고요. 모든 학술지 저널에서 이럴 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윤리 규정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다 회의를 하고 있는데 답이 안 나온다는데 뭐 저는 떳떳하다면 밝히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그랬을 때에 탈락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널에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으니 네, 저널에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카톡 단톡방에 그 윤리 규정과 관련된 최근 나온 자료들 그 업로드 해드렸는데요. 그 안에 또 보시면 윤 선생님 말씀대로 합의된 의견은 아직 없고, 데이터 수집 단계, 분석, 그다음에 이제 이후 처리 단계 각각에 대해서 경우의 수는 좀 달라지는데 데이터 수집 단계는 철저하게 그 직접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권고안이 있고 분석을 AI로 하더라도 대체적인 여러 대학의 그 합의는 뭐냐면 최종 책임은 인간 연구자가 지기 때문에 분석 과정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점검이 필요하다. 이 정도까지 나온 걸로 어, 보입니다. 예. 네. 최종적으로 한두 번만 질문 받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추가 질문은 없으신 것 같고요. 예, 네. 먼저 윤영섭 선생님 저희 배남주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계속 발전시켜서 여러분들 논문 과정의 단계별로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그 한 가지 뭐 배남주와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 공지 드리면 여러분들한테만 먼저 이제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요. 그 배남주의 그 연구방법론 뭐 1학기에는 연구방법론 워크숍을 하고 있고 2학기에는 논문 작성법 워크숍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들어보시면 논문 작성법이나 연구방법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해당 단계에서 AI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이 훨씬 구체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고 뭐 새로운 기술 계속 나오고 그래서 프롬프트 카피해가지고 그냥 넣으면 되겠지 하는데 그거보단 훨씬 더 논문 과정이 복잡할 수 있죠. 그리고 지도 교수님의 성향이라든가 연구 방법론의 경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로운 미션이 계속 부여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은 점검이나 분석이 더 세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논문 연구와 관련된 방법론이나 일종의 이제 학술 연구 문법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그리고 AI와 병행하는 과정을 갖는 게 앞으로도 학술 연구가 아니더라도 학술 연구 외적인 분야에서 AI를 쓰더라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5월 16, 17일 날 준비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오늘 많은 인사이트를 받아서 좀 적용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때에 또 뵐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제가 예, 마지막으로 한 말, 네네네. 네네. 그, 지난번에 이제 강의기를 주셨을 때도 한 80분 정도 들으시고, 뭐 해외에서 들으셨는데, 너무 좋은 그 후기를 올려주시고 알려주셔서 되게 고마웠는데, 뭐 논문을 쓰려고 하는 데에 딜레마에 빠져 있었는데, 뭐, 눈이 번쩍 뜨였다. 이런 기억이 나고요. 이제 논문을 쓰는데 좀 자신감이 생겼다.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대량 생산해야지, 이제. 막 이런 거. 네, 좋습니다. 대량 생산 좋고요. 네. 너무 많이 쓰면 좋은 거죠, 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어떻게 쓰지 계속 고민하지 말고, 우선 도전해봐라. 도전해보고 점점 쉬워질 것이고 익숙해지면 쉬워지잖아요. 익숙해지면 쉬워지고 자전거가 이제 세 발 자전거 타다가 두 발 자전거 탈 때 이제 기적의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뒤에서 안 잡아줬는데 혼자 갈 수 있는 순간. 이제 그 순간이 AI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을 줄 거예요. 지도 교수님의 방향 지시 정도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논문 작성법에 대해서 아까 유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또 연구 방법론을 어떻게 찾는지들에 대해서만 알기만 한다면
프롬프트는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히 잘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민재 AI가 점점 발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논문 대량 생산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일단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제가 늘 기도하는데 논문 쓰고 졸업하세요. 예. 그게 효도고 인생의 큰 행복입니다. 예. 오늘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 닫도록 하겠습니다.